안녕하세요. 김석현입니다. 저는 연간지 또는 연위의 매거진 인텔리전스 코리아 편집자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기획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리버럴리즘이라는 주제하에서 유튜브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작년도에 이미 발표했던 원고인 한 기사를 발표문에 맞게 재구성해서 제공하고자 하는데요. 제목은 코비드-19 팬데믹 동양과 서양을 돌아보게 하다입니다. 여기서도 서양의 가치관이라고 여겨진 리버럴리즘 또는 동양의 가치관이라고 여겨졌던 공동체주의를 돌아보면서 양쪽을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먼저 왜 코로나 사태에서 동양 대 서양이라는 대립 구도를 불러오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발했을 때 의학기술과 의료체계가 발달한 서양은 잘 충격을 받아 흡수할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실제 더 많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대응 과정을 보면 동양은 한국의 검진 시스템 같은 과학기술이나 또는 사회에 밀접한 그 조직화에 기반해서 일종의 전쟁과 같은 전염병 사태에서 잘 대응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서양의 방역 실패는 이전에 이런 큰 전염병이 없었기도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나 확진자 접촉이 잘 안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양의 리버럴이나 또는 좌파가 동양사의 접촉자 시스템을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찰 국가라고 하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데 이것도 하나의 다른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코로나 사태에서 동양 사회는 사회의 안녕을 중시하고 서양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전통적인 도식이 다시 새롭게 확인된 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좀 더 학술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것인지, 변화 가능한 것인지도 좀 모색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동양과 서양 또는 아시아와 유럽 관념 자체가 서구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럽 또는 그 전에 그리스 유대 문화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 헤로도토스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당시는 아프리카를 리비아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3대륙론의 관념을 제시했었고요. 이것이 이제 이후에 유럽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이 자페스 또는 야페스, 셈, 햄인데요. 각각 이 순서로 서양, 도양, 아프리카를 부여하게 되고요. 여기에 점차 어떤 이 순서대로 우월성 개념도 부여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군 원정에서는 크리스텐덤, 즉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땅이라는 종교적 개념이 자리했었고요. 이후에는 원정 이후에는 이제 내부 경제가 활성화되면서는 유럽이라는 보다 세속적인 개념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세기 서구가 청을 제압하면서 이제 서양이 동양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이 이제 동서양 막론하고 자리 잡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동양은 자기 문화를 중심에 놓고 주변 이런 식의 관념이 강했습니다. 중국은 주나라 때부터 자신은 화, 주변은 이로 구분하였고요. 중동은 이슬람의 땅, 그리고 주변의 야만 이렇게 세 개를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1800년대 이후 서구가 급격하게 확장하기 전까지는 중국이나 중동이 유럽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높지 않았던 반면에 서양은 여전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제 추측으로는 역시 이제 대서양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는 중동 내지는 지중해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국도
엄청나게 부를 구축한 지역이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동양과 서양이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분과 학문들에서 연구했던 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문화권의 차이를 규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은 문화도 주관적이고, 그리고 지역 구분 또는 문화권 구분 자체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한적인 연구 결과이지만 어느 정도는 그 학계에서 백업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할 만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근대론에서 동양과 서양을 다룬 것이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막스 웨버는 켈비니스트 프로테스탄티즘에 주목했고요. 이것이 왜 서양이 과거 중국보다 자본 축적이 못했었지만 합리적 자본주의로 이어진 것에 기반을 만들었다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켈비니스트 프로테스탄티즘은 국내에서는 일정하게는 장로파로도 여겨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 막스는 좀 더 좌파적인 해석을 한다면 그는 그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 결국 서양의 사고에 도달한다는 사고가 강했고요. 그래서 칼 막스가 처음에는 서구의 제국주의 또는 식민주의를 그 근대화를 일으키는데 기여할 거라고 보기도 한 점이 있습니다. 비교 철학이라는 분과학문에서는 동양의 철학은 좀 서술적인 것 또는 통합적인 것, 관계적인 것으로 보고요. 반면에 서양의 철학은 논쟁적인 것, 분석적인 것, 개별적인 것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데요. 과거 그 우리 공자가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하고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을 깨우치게 했었던 방법들을 보면 그 차이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 문화 심리학에서는 문화권을 비교하는 심리학인데요. 대체적으로 동양은 집단주의, 서양은 개인주의가 강한 것으로 보는 면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간문화 심리학에서 그 문화권과의 차이를 도식화한 것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왼쪽 면에서는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차원이 있고요. 그리고 X축에서는 권력위계성, 낮은 왼편으로는 낮고 오른편으로는 높은 것인데요. 이 도식이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짐작했던 것처럼 권력위계성이 낮고 즉 더 수평적이고, 그 다음에 개인주의적인 사회들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서구 선진국들이고요. 그리고 집합주의가 높고 그 다음에 권력위계성도 높은 사회들은 약간 동양 또는 개발도상국들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재밌는 것은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개인주의는 강한데 권력위계성은 높은 것인데 이 나라들이 가톨릭 국가인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을 필두로 아시아 사령, 중국 등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급속히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하면서 종래 경제 발전에 방해된 것으로 여겨졌던 아시아 문화에 대한 재인식을 하게 됩니다. 먼저 발전 국가 모델은 그러한 그 아시아 문화 내지는 아시아 사회의 독특한 특징이 그 발전의 원동력이었다고 보는 시각인데요. 그 찰머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개념을 처음 제시한 바가 있고, 그는 일본의 관료제도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앨리스 엠스덴이라는 학자는 한국을 그 나중에 아시아의 거인이 될 거라라는 애언적인 책으로 유명한데요. 그게 무려 1989년 때 쓰여졌던 책으로 나중에 그 예측력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 훨씬 전에 그 중국 문화가 대단한 각광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중국학이라고 하는데요. 1500년하고 1800년 사이 약 300년에 걸쳐서 그 유럽의 예수교가 중심이 돼서 많은 선교사들이 파견되고 문화적 교류를
하게 되었는데, 유럽의 계몽사상가들에게 있어서 중국의 군주제도, 과거제도, 발달한 문물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 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유명한 철학자 라이프니츠는 본인이 중국 학자라고 자부했고요. 주역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진법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800년대 이후에는 유럽이 공화정 또는 입헌 군주국이 되면서 중국이 낙후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유럽은 급속한 그 산업혁명 발전을 이룩하게 되는데 중국은 정체되면서 중국학의 인기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차 대전 이후 다시 아시아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재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중국계 학자들이 대거 서구에 가 있기도 하고요. 또는 서구 학자들이 중국학을 연구하면서 동양과 서양의 사상 전통을 비교하고 융합하려는 시도를 하게도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논쟁도 있었는데요. 조금 더 그 우파적인 해석을 하는 쪽은 유교주의가 우월한 거다, 서구의 자유주의보다, 했던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이제 싱가포르 리콴유 같은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한국의 김대중 같은 이들은 유교와 서구의 전통 사이에 자유주의나 민주주의 전통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양자의 공통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도 서양의 그 지나친 개인주의 또는 법제에만 기반한 권리 등을 비판하면서 그 공동체주의를 강조하는 사상적 경향도 나왔습니다. 맥킨타이어, 샌델은 하버드 철학 강의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자본론으로 유명한 푸트남 같은 이들이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은 공동체주의라고 굳이 내걸는 걸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서구의 공동체 철학자들은 동양의 유교주의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던 면도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잠정적일 수밖에 없지만 동아시아는 집합주의가 좀 있고 서양은 개인주의가 강하다는 도식은 어느 정도는 타당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 자체가 전쟁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동양 사회가 대처함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한 면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개인의 자유나 존엄성을 존중하는 리버럴리즘이 폄하될 일이 아닌 것은, 예를 들어서 같은 아시아에서도 중국은 상당히 엄한 위로부터의 그 가혹한 통제를 했었던 반면에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시민사회 협조와 동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그 서구적 가치였던 리버럴리즘이 어느 정도 수용된 사회들이 갖는 장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의 리버럴리즘도 개인주의로만 이해돼서는 안 되는 것은, 리버럴리즘은 타인을 존중하는 가운데 자기 권리를 누리는 것이기인데 자칫 개인의 모든 그 이기심을 발현하는 것으로 오해되는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리버럴리즘에도 그 안에서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도 리버럴리즘을 추구함에 있어서 계속 염두에 두어져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